안녕하세요, 묘지부자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현장 수사를 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묘지에 가서 어떤 것들 눈여겨봐야 가치 있는 묘지로 판단할 수 있는지, 판단 근거와 묘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장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는 임장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분 투자, 특히나 이제 지분 투자 중에 토지에 대한 지분 투자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안 가도 되지 않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이 땅의 활용 가치를 보고 단기로 매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오래 걸릴지, 아니면 매도가 힘들지에 대해서 현재 땅의 이용 상태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묘지 공유자분들이 묘지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비석이 깨끗하고 벌초가 잘 되어 있고 또 올라가는 길이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다면, 제가 이 땅의 지분을 낙찰 받았을 때, 그리고 매입을 했을 때 기존 공유자분들이 제가 사온 지분을 다시 매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묘지를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 기존 공유자분들에게 매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현장 분위기를 보고, 누가 봐도 묘지가 잘 관리가 되고 있다, 혹은 농지라고 하면 농지를 잘 관리하면서 경작을 깔끔하게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례는요, 현장 조사를 가지 않아서, 임장을 가지 않아서 생긴 사례입니다. 공매 같은 경우는 법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혹 들긴 합니다. 그냥 사진만 봐도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진상으로는 이 두 개의 석조묘가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 갔을 때는, 제가 그 사진은 없지만 묘사를 드리면 돌이 깨져 있고 돌로 만든 이 묘가 어긋나 있었어요. 이 안에 있는 유해를 제거하고 다른 데 옮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석조묘 뒤에 5개의 봉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5개의 봉분도 모두 파묘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사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실제로 이 공매 사이트에 올라온 이 물건의 사진을 봤을 때 너무 관리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임장을 간 것입니다. 근데 갔을 때 이렇게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저는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은 거예요.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는데 임장을 가지 않은 바람에 이분은 투자 원금 1,000만 원을 3년이 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임장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찾기를 해야 합니다. 현장의 위치가 산 깊은 곳에 있다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는 등산로가 없기 마련입니다.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맵을 활용을 해서 그 위성사진을 보시는 거예요. 특히나 카카오맵은 2008년부터 위성사진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보다 보면은 등산로는 아니지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작은 오솔길 같은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 거기를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 차를 댄 다음에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 사례는 제가 투자했던 사례인데, 임장을 가기 위해서 2가지의 경로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아래쪽에 있는 도로를 활용을 해서 남쪽에서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 접근법은 북서쪽에 있는 임로라고 하면 산에 나 있는 도로거든요. 그 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방법.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왜냐하면 일단 등산로처럼 보이는 길이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위성사진에서 입구를 제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일단 차를 근처에 대놓고 입구를 찾으려고 했는데, 빽빽한 산림 속에서 입구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접근법을 이용을 했어요. 북서쪽에 있는 임로에서 남동 쪽으로 내려오는 루트였는데, 여기는 길이 아예 없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경사로였고, 하지만 첫 번째 접근했던 그쪽보다는 나무가 빽빽하지 않아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 사례는요, 제가 임장을 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사례예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입구가 보이지 않고 또 접근하는 루트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헷갈렸던 거고, 보통은 입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보시고 임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장 갔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묘지에 대한 필수적인 기본 지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묘는 봉분묘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묘고 어떻게 보면 설치하기에 제일 저렴한 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분을 봤을 때는 봉분이 봉긋하게 솟아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그 묘 위에 너무 흙만 있는 묘보다는 촘촘하게 잔디가 깔려있는 묘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봉분묘 앞에 상석이 있어요. 상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평평한 테이블처럼 생긴, 탁자처럼 생긴 돌인데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음식들, 과일들이 필요하잖아요. 상석이 있는 묘지가 조상을 잘 모시고 또 묘지를 잘 지키려고 하는, 관리를 잘 하는 그런 집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보여드릴 묘는 훨씬 값비싼 묘입니다. 앞에는 봉분묘를 소개해드렸는데 봉분묘는 가장 기본적인 묘고 설치하는데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봉화묘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석재를 가공을 해서 이 석재 안에 화장한 유골을 성물로 만든 봉안단 안에 납골할 수 있는 묘입니다. 여기 안에 바로 유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네모난 묘 안에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작은 돌로 된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가격이 하나 만드는데 수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상에 대한 효심이나 깊은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설치할 수 없는 이 묘지를 잘 지키려고 하는 분들의 마음이 보이는 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 검색을 하실 때 봉안묘가 있는 물건을 찾게 되시면 입찰을 하시는 걸 적극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봉안묘가 있는 지분 물건은 경쟁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입찰 가격을 선정하셔서 입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은요, 봉분묘를 어떤 식으로 꾸미는지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인데, 봉분이 평평한 땅 위에 덩그러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사성이 없는 묘지라고 합니다. 사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봉분 뒤에 초승달 모양으로 흙을, 둔덕을 쌓아서 만든 것을 사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든 묘지가 더 좋은 우량한 묘지입니다. 나머지 용어들은 뭐 용미나 계절, 순전, 백계절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석재로 만든 성물 중에 망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망주석은 굉장히 흔하게 설치하는 성물입니다. 뭐 그리 비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망주석이 가진 의미는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돌입니다. 여기에 묘가 있다는 표지판 역할을 해주고요. 이 묘지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평장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화장, 매장 이 두 가지 문화만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새롭게 등장한 문화인데요. 시신을 화장해서 유골을 수습한 다음에 그 유골함에 담아 땅속에 매장하는 방식입니다. 평장묘는 보기에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굉장히 요새 선호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근래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는 묘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또 입찰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깔끔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값비싼 석재를 듬뿍듬뿍 사용해서 지은, 또 오래되지 않은 최근에 지은 묘지가 좋습니다. 또한 벌초 상태와 또 석재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묘지에 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묘비 해석입니다. 묘비 해석을 할 때 되게 쉬운 건 어떤 경우냐면 한글로 써 있는 경우예요. 드물지만 한글로 다 써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좀 오래된 묘지 같은 경우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옥편을 사용하거나 뭐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뚜렷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한자는 인식이 좀 잘 되는 편이지만, 각인이 명확하지 않은 한자는 우리가 옥편에서 좀 시행착오 겪으면서 검색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묘비를 해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지금 묻혀 계신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분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묘비에 써 있기 때문에 그 가족관계를 파악을 하려고 묘비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가족관계를 파악을 하는 이유는 공유자분들이랑 이 묘에 계신 분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분들이 이 묘지를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묘비를 봤는데 공유자분들의 이름이 하나도 써있지 않다고 하면 의심을 해야 합니다. 성씨만 같은 거고 다른 집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저는 딱 한 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묘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이 묘비에는 처음에 학생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거의 학생과 똑같은 학생인데요. 유교 사회에서는 그냥 모든 남자들을 학생이라고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 다음에 나오는 게 김해, 김공. 김해, 김공은 김해, 김씨란 뜻이고, 공자 뒤에는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철수, 김철수 씨라는 거거든요. 김해, 김공,
김철수지묘라고 되어 있으면 김철수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남자의 이름이 써 있고요. 혼자 묻혀 계시면 이게 끝이고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 묘비는 같이 묻혀 계신 경우에 이렇게 오른쪽에 남자, 왼쪽에 여자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배유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배우자라는 뜻이죠. 이게 한자로는 배유인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기계유씨, 쌍조. 그래서 기계유씨라는 어떤 여성분이 이 김철수 씨의 배우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돌아가셨다는 뜻이고, 여기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게 뭐냐면 부부가 묻혀 있을 때 각자 묻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묘를 하나를 봉분묘를 만들고 남자가 먼저 돌아가셔서 남자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각자 있는 경우를 쌍조, 쌍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분이 먼저 돌아가셨고 여자분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 남자묘랑 합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합장묘입니다. 그러니까 비석을 묘 앞에 각자 세울 수도 있고요. 묘가 두 개인데 그 가운데에 비석을 하나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쌍분, 쌍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묘비 보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남자 찾으려고 하면 학생, 그 뒤에 이제 성씨, 그 다음 공 뒤에 이름이 나와 있는 거고, 여자는 뭐 배유인으로 보통 표시가 되어 있고 어느 누구의 배우자인지 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묘비 뒤에 보시면 이제 자손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아들들의 이름이 쭉 써 있고, 그 아들들의 이름 밑에 이 아들들의 또 배우자 이름이 써 있기도 하고, 자녀들의 자녀, 그러니까 여기 묻혀 계신 분들의 손주들의 이름이 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묘비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계도를 그릴 수 있겠죠. 그 가계도를 그리면 그 공유자 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유자의 이름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등기부등본에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에 써 있는 공유자들의 이름이랑 이 묘비를 봤을 때 여기 써 있는 이름이랑 같은 이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확인했으면 이건 여기 공유자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묘비라는 게 확정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하면 묘비 및 묘지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입찰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묘비들을 다 살펴봤는데 공유자들의 이름이 없다고 하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입찰을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김씨나 이씨는 흔하기 때문에 같은 성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을 첫 물건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보면 어떠신가요? 일단 봉분묘, 봉합묘, 평장묘 이렇게 세 가지의 묘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좋고요. 물론 봉합묘이면 가치가 더 높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간 돈이, 투자된 비용이 많기 때문에 공유자분들이 지키려는 마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봉분묘 뒤에는 사성이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그 앞에 상석과 망주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풍수지리적으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따져보는 분들일수록 묘지를 더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고, 그리고 묘비를 통해서 이 공유자분들이 이 묘지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인지 일치시키는 게 중요해요.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웬만하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입찰을 안 하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값비싼 석재들이 들어가 있는지, 두 번째, 관리 상태가 좋고 벌초가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묘지가 있는지, 세 번째, 공유자들이 그 묘비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반드시 이 세 가지 모두 일치를 했을 때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런 묘지인지는 이제 현장 조사에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실제로 임장을 가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임장 가보시죠. 네, 여러분, 임장하는 방법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묘지에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뭔 거 같으세요? 이거는 제실일 거예요. 저기 창문으로도 보이는데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여기서 이제 제사 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 도구들도 여기서 보관하고, 이제 기일이나 설날, 추석 때마다 와서 이제 제사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또 규모가 있고 잘 관리된 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길을 보시면 차로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게 되게 묘지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차로 멀리 대놓고 올라가는 거 한 30분 올라가야 된다, 이런 묘지는 왕래도 쉽지 않고 그만큼 땅값도 훨씬 싸고 그리고 많이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지가 좋고 차로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데는 가족분들이 꽤 많이 올 수 있어요. 왕래하는 빈도가 많다는 거거든요. 추석, 설 이럴 때만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추석이 한참 전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도 풀이 없고 겨울이라 잘 자라진 않겠지만 관리 상태 보면은 너무 깔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향나무가 있으면 좋아요. 옛날에는 향나무를 그냥 꺾어다가 향을 피우면 진짜 그 향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기운들을 막아주고 제사를 지낼 때 이 향나무를 꺾어다가 향 피우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봉분이랑 평장묘랑 이런 걸 말씀드릴 때 이거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해를 이렇게 화장한 게 아니라 좀 평평하게 석재를 쓰고 여기 안에 이제 시신을 매신 다음에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일반적인 봉분보다는 좀 요새는 이런 식으로도 가는 편이에요. 좀 더 모던하고 현대적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분들은 광주 정씨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자는 이제 저는 보이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우편을 따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이렇게 깔끔한 거는 근데 AI에 돌리시면 바로 이제 번역을 해줄 겁니다. 광주 정씨고요. 정 다음에 공이 있죠. 이제 공이라고 되어 있는 건 C라고 보시면 돼요. 정공 다음에 이제 여기 사람 이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배유인이라고 안 돼 있고 이거는 배로만 써 있는데 배가 이제 아내라는 거예요. 광주 정씨 어떤 누구의 배우자는 동네 정씨네요. 똑같은 정인데 이 위에 남자분은 광주 정씨고 밑에 분은 뭐 다른 정씨예요. 저 위에 계신 분들일수록 좀 나이가 훨씬 더 드신 분들, 좀 조상님들이 되는 거고 다음 단계로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제 세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무도 정갈하게 가꿔져 있잖아요. 이런 묘지 진짜 최상급 묘지입니다. 여기 사실 양지 바른 데다가 관리도 너무 잘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좀 다르게 돼 있네요. 왼쪽이 남자네요. 왼쪽이 남자분 광주정 씨고 오른쪽에 배유인으로 용인 이씨. 남자분은 공자가 들어있다. 공자 다음에가 이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아마도 쌍분일 겁니다. 왜냐면 묘비가 하나거든요. 이렇게 한 분씩 부부예요. 부부인데 따로 모셔져 있는 게 쌍분. 같이 하나의 묘에 들어있는 건 합장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비석 보시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분인데 할머니가 두 분이네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셨겠죠. 재혼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이제 태어난 날짜와 이렇게 돌아가신 날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아직 안 돌아가셨나 봐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가족관계가 써 있는데 이렇게 한자로 써 있죠. 설명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분의 아들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손자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족관계가 써 있어요. 한자로 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긴 한글로 써 있죠. 자는 이제 아들이란 얘기고 자부는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 경우도 있고 한자로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또 다양한 모습으로 묘가 있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된 묘도 있고 둘레에 이렇게 둘레석을 쌓았잖아요. 왕릉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비싼 묘예요. 이런 건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성이에요. 이게 사성. 봉분 뒤에 초승달 모양의 흙 둔덕이 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성이 안 돼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평평하게 되는 게 없고 다 사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거는 이제 상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상석 위에다가 제사상을 차리고요. 제가 확인하는 건 이 상석이 깨끗한지 막 오염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요. 만약에 여기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지울 수 있는 건데 안 지웠다 이러면 좀 그러겠죠?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보시면 이 비석에 여기는 오른쪽에 남자분이 되어 있죠. 보통 남자가 오른쪽이에요. 여기는 공이라고 안 쓰고 C라고 썼네요. 이 광주 정씨, 이게 이제 배우자 배. 뒤에는 이 사람들이 이 분의 이 돌아가신 분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들의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세로로. 그러면 이제 가족관계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공자분들이 이름이 분명히 묘비에 써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묘지 상태를 이제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입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묘지에 와서 어떻게 임장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만 해보면 되고 묘비 분석하는 방법과 이제 묘지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묘지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